자, 저희가 이번 주 그곳에 가고 싶다에서 선정한 기업은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지난주 인국공과 함께 또 취준생들에게 아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죠. 예, 실제로 그 채용 포털들이 이제 시즌 때가 되면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커피 쿠폰 줄 테니 희망하는 공기업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모 채용 포털에서 1000명 정도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1위가 이제 희망하고 싶은 공기업, 내가 입사하고 싶은 공공기관 1위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었고요. 뭐 2위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대망의 6위로 한국조폐공사가 뽑혔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막 와닿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두 분도 사실 대망의 6위. 예, 저도 네. 이거 읽느라 놀랐는데 아무튼 그러한 정도로 봤을 때 전통의 강자, 그러니까 숨은 강자,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일반 사무행정직으로 노리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지원의 고민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조폐공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국조폐공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다라는 정도는 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제목부터 그리고 회사의 이름부터가 조폐, 화폐를 발행하고 이 화폐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익히 알 수 있을 텐데요. 1951년도에 시작을 했던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폐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는 수표, 우표는 기본이고요. 압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뭐 훈장이나 메탈을 제조하는 것들, 그리고 카드 제품들, 신분증, 특히 전자여권이라든지 청소년증 발행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을 하고 이에 적합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여타 공공기관들의 성격상 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한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제조에 베이스를 둔 제조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면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향후 면접 전형 등에서 본인이 기관을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왜 한국조폐공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로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카드가 좀 만연해지고 화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기관이 어떤 생산 설비에서 뭔가를 발행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들, 이를테면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나 모바일 인증 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국내는 물론 해외로 넓혀가고 있는 참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좀 안정성까지 보장된, 따라서 공공기관이지만 좀 더 탄탄한 기반이 있는 그런 공기업이겠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서현 아나운서는 현금 들고 다니세요? 저 한 10,000원 정도만 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죠. 어때요? 뭐 주차하시는 분이 현금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거의 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어서 맞아요. 많이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사업들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외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저희 이 영상이 아닐지라도 조금만 뭐 너튜브나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소개들은 나올 텐데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렇게 오픈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표현으로 정리해서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으로 응용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그냥 피상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사업하는 곳이라고 좀 너무 단편적인 얘기를 하기보단 지금부터 들려드릴 여러 사업들에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연구 분야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 있다는 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착이라는 어떤 모바일 신뢰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현재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좀 주목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장된 데이터들을 좀 분리시켜 놓고요.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위협을 막기 위한 요소로서 분리된 정보들을 잘 안전하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권도 지류로 된 상품권 서비스도 있지만 상품권 사업을 했던 이력을 살려서 앱으로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지역 화폐라든지 일반적인 상품권까지 같이 아우르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모바일 앱상에서 여러 공공기관들을 동시에 뭐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현재 이 조폐공사의 플랫폼 사업, 서비스, 착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기사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검색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 외에도 사실 뭐 위변조를 감별하는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단 국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도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당 기술이 포함된 기기를 좀 출납,
어떤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해외 사업의 수익들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최근 5년간 여러 공공기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은 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좀 다양한 보안 기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보안 용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를테면은 지류로 무언가를 찍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뭔가 카피가 된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위변조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도의 연구 분야의 어떤 연구력을 R&D 역량을 집중을 해서 이런 위변조에 대한 문제들이 없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안 아이디 제조 기술들까지 점차 보안과 관련된 연구 분야들. 그러니까 결국엔 기관이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공공기관이다. 뭐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어디 있겠느냐면 이 기관만큼은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화폐 혹은 이런 지류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업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역할은 물론 수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 이후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미리미리 앞선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면서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공기관이다. 아직 제출이 서류가 수요일까지 남았죠? 네. 여러분들 쓰실 내용이 없다면 지금 제가 방금 20초 전에 말해버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한 노력들까지 이어지는 기관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안 기술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규모가 꽤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 구성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헤드쿼터에 본사가 있고 여러 지사들이 되게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네. 하지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이 대전 유성구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외우진 못했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네. 대전광역시 유선구에 기술연구원이라는 연구단지가 있고요. 또 경북 경산시 갑제동에는 화폐본부, 그리고 충남 부여에는 은행권에 쓰이는 특수보안용지를 생산하는 제지본부, 그리고 기타 아이디 본부 등도 대전광역시에 존재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 면펄풀을 생산하는 자회사인 GKD, 글로벌 콤스코 대우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 폭넓고 다양한 위치를 갖고 있군요. 근데 이 정보를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와 좋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당 부문의 사업이 어떻게 돼 있고 홈페이지에 조직 구성도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콤스코,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이 현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되게 다른 공공기관 대비 사업 간의 그 어떤 비중이 균형이 좀 잘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은 정보들 이해를 본인의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오늘 순서 시작하면서 이 한국조폐공사가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럼 연봉도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글쎄요, 저희들의 연봉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평균 연봉인 정보가 좀 제각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떤 곳에서는 5,49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도 있고 뭐 전 임직원을 토탈해서 7천만 원대 선이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졸 초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새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3천만 원대 후반 정도가 신입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임직원의 어떤 인원이 1,500명대에서 1,600명대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채용하는 규모가 뭐 작년도 한 50명 선, 올해도 한 90명 선, 상반기 65명, 하반기 25명인가 감안하면 네. 퇴직에 하는 인원만큼 신규 인원을 또 채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채용의 그 전체적인 구성원의 임직원 수가 한 1,500명대에서 600명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까지 감안한다면 뭐 대개 공공기관 뭐 근속 연수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다고 봤을 땐 초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네. 해를 거듭할수록 임금이 점차 페이밴드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일 것이다. 따라서 많은 어떤 지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연봉이 나쁘지 않다입니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안정성도 높고. 자, 이런 한국조폐공사 또 입사를 하기 위해선 저희가 채용 전형을 또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좀 특징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고르고 골랐을 때 특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공공기관들도 여타 여러 채용형 인턴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더라도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채용형 인턴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채용형, 그러니까 채용을 할 각오로 인턴으로 선발을 한 뒤 3개월간의 근무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반기에 65명을 채용을 하고 이 인원의 약 90% 이상의 채용 인원인 63명을 채용을 한다라고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63명 수준이라고 또 했기 때문에 네. 63명만 뽑겠다가 아니라
하는 거 봐서 65명도 가능하겠다라는 네. 점이 일단 첫 지적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일반 전형과 기술 전형으로 나뉘었던 기존 전형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 전형, R&D 전형, IT 전형으로 크게 세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서류 전형의 통과 배수인데요. 기존에는 20배수였다가 25배수로 채용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필기가 5배수라는 점, 그리고 이 필기가 기존에 있던 타 공공기관들과는 달리 NCS 직업 기초 능력을 중심으로만 채용을 한다는 점, 이렇게가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조폐공사의 2020년 상반기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서 접수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낮 12시 점심시간과 함께 채용 공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 어머, 이틀 남았네요. 그죠? 네. 아직도 작성을 못하신 채 힘겨워하고 계시고 저희 영상을 새벽에 다시 보시거나 무언가 출퇴근 시간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일 이 시간, 그러니까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혹은 워크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소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이 좀 막연하시더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채용의 일정이 좀 다른 기관 대비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된다는 점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뽑겠다라는 기관의 의지도 좀 담겨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이 그렇게 안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추후 면접 전형 때 기재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적었다간 오히려 면접 때 불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도 신중히 기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습적으로 떠서 시간도 얼마 안 주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서운해하신 표정을 좀 지으셔서 유민식 아나운서님 말씀 많거든요. 저도 좀 갑자기 서운해졌는데 이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네. 채용에 대한 일정이나 내용들은 그나마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공고를 사전에 또 고지를 했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또 준비된 어떤 공공기관 입사 희망자들은 또 일찍이 탄탄하게 준비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류 전형에 필요한 지원 자격이나 교육 사항들 탄탄하게 익히셨기 때문에 네. 막 이제 취업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오히려 잘 됐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기간이 짧은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접수할 때 좀 유의할 점을 짚어주시죠. 예, 사실 제가 이런 류의 방송을 할 때마다 네. 제일 좀 약간 곤란한 부분들은 네. 너무나 당연한 정보를 읊어드린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CG가 나오면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CG 보실까요? 온라인 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연배가 좀 있으신다거나 오래간만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차 시험 장소, 이 시험을 보실 수 있는 2차 시험의 장소가 서울과 대전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좀 선택에 대한 여부가 인원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원치 않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줘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행정직으로 지원을 할 때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하셨음에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어학 성적을 제출하실 수가 있다면 추후에 제출을 통해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실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제 해외 사업 부문이 있는 어떤 한국조폐공사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노력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공고를 그냥 볼 때 특히 공기업을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개 사기업과 같은 공고이겠거니 하고 지나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2020년 상반기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의 인원을 선발하는지 좀 채용 공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대기업군이나 일반 중견 사기업 대비 공기업 채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채용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고 해당 부문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채용하겠다가 잘 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상반기 전형에서 총 65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각각에 맞게 전형별로 채용 인원을 보자면 일단 일반 전형의 사무행정직에 일반 전형 14분, 장애 전형으로 2분 해서 각각의 내용들, 직무 내용에 나와 있는 기획, 재무,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인사, 총무, 조달. 자, 대충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해도 최소 2명 혹은 1명, 많으면 3명 정도의 채용의 쿼터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이, 얼마 뽑지도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 있지만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지원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최근 공공기관들의 여러 요소에서 IT 인재들을 많이 또 채용하는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행정직의 쿼터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계 전자기술 부문에서도 20명대 그리고 장애전형 내분에서 생산 설비의 교대 근무와 엔지니어링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공기술로도 총 3분의 채용이 있고 화폐 제지 ID 본부 각각 1명씩이지 않을까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D 전형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R&D 전형과 IT 전형 각각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일반 사무행정이 포함된 일반 전형 대비해서는 좀 채용의 인원이 적고 명확하게 해당 직무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원 1명씩을 채용하거나 혹은 최대 IT 직군의 경우는 4명까지 클라이언트 자바 직군에 관련해서는 4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여타 공공기관들과 큰 차이가 없는 채용 공고의 내용 아래 채용을 뽑기는 하는데 R&D 전형과 IT 전형은 그렇게 기대만큼 많은 인원을 뽑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R&D와 IT 전형을 따로 공고를 냈다는 점. 자, 이렇게 전형별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가 친절한 방송이니까 짚어주시죠. 친절한 방송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혹시 놓치셨을까 봐 저희가 좀 더 읽어드리는 좋아요. 뭔가 이게 책을 읽는 오디오북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원 자격과 우대 조건에서는 블라인드 전형의 특성에 맞게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될 점수들, 특히 직무 자격이나 교육 사항에 해당되는 것 혹은 어학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기재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은 2가지인데 한국사 능력 시험 1급 자격을 보유한 분께 가산점을 준다는 점. 이 점이 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평소에 공기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국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시는데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시험을 보유하신 분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나 뭐 넓게 보자면 코이카 같은 곳들까지 뭐 범공공기관들로 지원을 넓혀가시는 분들조차도 조폐공사의 이러한 어떤 우대 가산점 전형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신다면 빠르게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좀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는 가산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1, 2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한국조폐공사의 가산점 또 우대 조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뭐 우대 조건이나 가산점 등에 있어서는 채용 공고에 충분히 충실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들을 보고 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럼 난 떨어지겠군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네.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드릴 안내들 잘 참고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좀 탄탄히 다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앞서 설명을 드렸다면 R&D 전형부터 시작으로 우대 조건과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D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 그리고 연구 논문에 대한 실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을 되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화공전자 제지 금속 부문은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에 맞는 지원 자격과 여러 가지 우대 조건들을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디자인 부문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5개의 작품에 한해서 개인의 포트폴리오 제출에 대한 준비가 만전에 기해야겠습니다. 제트브러시와 관련된 작업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의 조건들을 갖춰 놓으시면서 지원을 좀 영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IT 전형에서의 어떤 특징, 지원 자격과 가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네. 일단은 자바 관련된 이야기들의 백엔드라든지 시스템 엔지니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원 자격의 내용들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요소들로서는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채용형 인턴의 특징에서 뭐 지역 채용의 인재라든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어떤 가점들까지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부터 각각의 내용들에 해당되는 여러 요소들에서 본인이 자격적으로나 혹은 이수하셨던 교육의 내용들, 포트폴리오의 내용들, 각각의 내용들을 잘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확인을 하신다면 지원하시는 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또 중요한 팁들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사실 이제 취업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한데 한국조폐공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뭐 남은 시간 동안 채워진다면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무 교육이 전체 비중의 50점.
그리고 직무 자격이 40점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직무 교육이 전체 100점 만점에 40점, 직무 자격도 40점, 영어 성적이 15점, 그리고 직무 경력이 5점으로 서류 전형에서 어떤 평가의 요소가 채점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4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사무에서는 해외 영어과 조달, 기술에서는 외산 기계 장비 운용, 직무와 관련해서 영어 성적에 대한 단계별 등급까지 세부 부침 내용들을 참고하신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부적격 기준의 내용에 보시면 자소서를 충실하게 적지 못하신 분들, 네. 이를테면 자소서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상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사람을 뽑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의뢰하셔서 글자 수를 좀 충실하지 못하게 채우셨다거나 내용을 일방적으로 직무 속에서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이나 기술들을 일방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등 무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을 기재하신 분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이 의미됩니다.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소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불성실의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가점과 여러 가지 평가의 요소들을 어떤 고득점자 순서대로 채용을 하셔서 총 채용이 전체 인원의 25배수, 채용 인원의 25배수로 서류 전형이 나와 있다. 이 부분에서 결국 첫 번째 당락이 좀 좌우된다는 점, 이게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또 NCS 직업 기초 능력으로만 평가를 되고 있고 난이도가 상급 인접이 좀 특징입니다. 뭐 저희 방송 수요일 코너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에이 직업 기초 능력 문제 그거 몇 번 풀면 금방 뭐 답 나오는 거 아님? 대개는 전공 필기 문제가 더 어려운 거잖아. 에이 여기는 오히려 기회의 땅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직업기초능력 문제를 못 풀고 힘들어 하셔서 저희 수요일 코너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또 난이도는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필기 전형을 너무 간과하시거나 좀 나쁘게 보셔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요일날 면접 전형 이야기도 할 텐데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일정 부분 본인의 인성적인 요소 그리고 공사의 인재상 등을 잘 참고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면 서류 전형이 20배수였는데 25배수, 그러니까 더 많이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네. 필기 전형은 말씀처럼 NCS만 치러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필기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필기의 배수는 전체적으로 5배수로 채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전형 얘기하는 겁니다. 대다수. 네. 그 점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전형분들 서운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필기가 좀 거의 스킵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필기 전형의 배수는 5배수로 고정이고요. 사실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서류에서는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주고 필기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배수의 채용 원칙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더 서류에서 많은 기회, 필기에서는 좀 정확하게 가르듯 정리한다. 이 점이 그냥 특징일 뿐이지 필기가 좀 더 집중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직무교육 그리고 직무자격이 40점으로 좀 비중이 높거든요. 이 네네. 두 가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뭐 실제로 R&D 전형이나 IT 전형과 같이 수행 실적이나 경력이 좀 더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일반 전형 지원자분들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 크게 5칸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5칸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하나의 교육과 하나의 자격당 8점 정도가 배점이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찍이 조폐공사 입사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에 맞게 잘 정리가 되어 기입을 하시고 정리를 하셨던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네. 그 밖의 전형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도 각각의 내용들, 특히 IT 전형에서 일정 부분 가산의 요소들, 서류 전형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프로젝트 수행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 상세히 기술이 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능력에 대한 어필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수요일까지이다 보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막판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월요일 코너도 제가 매번 애청을 하지만 공공기관을 소개할 때의 특징은 전형이 많고 다양할수록 일일이 읽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스킵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지원을 하셔야 될 분과 앞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분들 두 부류로 나누어서 짧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일단 앞선 분들께는요. 내일 저희 영상 자소서 편을 워크팁이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신다면 분명 자소서 작성에 꿀팁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는 평가의 직접 요소로 반영은 안 될지라도 추후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조폐공사를 앞으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단순히 서류 전형에서의 요소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받아봐야지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요소마다 가산점들 여타 공공기관들 못지않게 더 꼼꼼히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토익의 경우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년 같으면 이제 850점이 커트라인이 일반 전형의 특징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독해 점수에 곱하기 200%가 가점이 되는 게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시지론 다뤄드리진 못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평소에 어학 점수, 토익 점수 관리도 평소에 잘 챙겨주시는 노력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타 공공기관들 다 쓸 건데 조폐공사 좋다던데 여기 한번 넣어볼까? 이런 분들께는 남은 시간이 굉장히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폭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탄탄히 준비가 돼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오늘 저희 영상 그리고 조폐공사의 다양한 사업들까지 입체적으로 고민 정리하시면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전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채용 공고를 쭉 알아봤는데 저는요 사실 좀 들으면서 한 명밖에 안 뽑는 분야들도 상당히 많은데 좀 자신이 없지 않을까 하는 취준생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한 가지만 콕 집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경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께는 분명한 가점 요인들이 IT나 R&D 전형 부분에 존재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맞게 본인의 업무했던 이력이나 내용들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이 학부기간 혹은 석사기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행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실제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네. 본인이 정리한다는 건 나는 A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A 회사 혹은 A 기관에서 몇 개월간 인증 요원으로 활약했음 이 수준이 아니라요. 주요했던 내용들, 성과들, 그 안에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내가 발휘했던 역량들까지 일목요연하게 4-5가지의 기준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자소서 꿀팁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끝으로 한국조폐공사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채용 홈페이지도 그렇고 채용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더라도 임직원들의 기관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은 다른 어떤 곳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한국조폐공사입니다. 본인의 탄탄한 이력 준비 그리고 지원 자격에 맞는 꼼꼼한 지원 전략까지 잘 챙기신다면 자부심 느끼고 다닐 수 있는 그 기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